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이 현재 3분의 2 정도를 석권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테슬라가 자기의 모듈 칩으로 자기들의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삼성이 중규모의 디바이스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모델에서 아주 성공을 크게 거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지분 전환 방식으로 전환하며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삼성이나 TSMC가 비슷한 조건을 제시받는다면 이들 기업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미국은 한마디로 시진핑이 중국과 유사해지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말하자면 이제 보조금 형태로서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 형태로서 TSMC, 삼성,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등등이 주었던 보조금을 여부로 해가지고 그 보조금이 하나의 투자였다고 하면서 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의 상황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9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우리나라들이 많이 공장 이전 같은 걸 해가지고요. 기술 이전도 하면서 굉장히 싼 노동력 가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하다가 결국에 중국에 이 소위 많은 인프라들을 내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바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체계를 갖추는 거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대국들의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소위 가트죠. 그러니까 이 소위 뭐라 그럴까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형태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간의 가장 큰 미국의 어떤 면에서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기술력,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달러가 있었죠. 달러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부채를 각국으로 흩으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러 가격, 자기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적자가 확대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진 달러 가치를 다른 각국에서 가장 기축통화로 중요한 달러라고 하는 거를 사가지고 달러가 다시금 올라가지는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내 적자를 전 세계로 퍼뜨렸던 게 미국의 달러 전략인데 그거 가지고도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대국, 그 다음에 현재 솔직히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걸 기억하듯이 현재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관세와 함께 이 지분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도 실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하는 것을 독립해주기 위해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하더라도 미국도 자기들이 무역 장벽을 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실제로 자기 나라 발전해주기 위해서 철옹성처럼 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발달을 위해서 오랫동안 소위 달러 같은 것들의 환율제라고 하는 것을 고정 환율제로 했었던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실제 어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수단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 지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별 회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에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협상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전략밖에 없겠죠. 거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로 보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약 7조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TSMC는 10조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7조 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실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1997년도부터 사스라고 하는 법인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아이폰 만들기도 했었고, 오스틴이라는 법인이 아주 크게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지었던 테일러라고 해서 거기에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도 이미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구제책이 됐다고 얘기하는 소위 테슬라 수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테일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여된 이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퇴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자본들, 그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다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크게 양쪽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1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인텔처럼 삼성을 대해준다면 미국 국가적인 어떠한 형태의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미국의 기관들이 삼성한테 맡긴다면 돈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당연히 두 번째 순위겠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미국이 인텔을 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텔이 여전히 미국 펜타곤이나 여러저러 정부 기관들의 소위 보안이 가능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로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규제했듯이 국가 단위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인텔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삼성에 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삼성한테 아주 우선해가지고 뭔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지분을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나아질 것이 있느냐, 삼성이 나아질 게 있느냐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서의 또 뭐 주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 우리나라가 2020세기 후반에 당했다시피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레이더스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이제 론스타 같은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한마디로 뭐 시청을 슈킹하는 형태로서 해서 이제 M&A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것까지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결국에 협상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 회담이 끝났습니다. 뭐 일단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어느 정도의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쪽으로 보자면 반도체 특별한 관세를 더 매길 것이냐,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디테일한 걸로 가야 됩니다. 아직 15%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매겨져 있긴 한데 여기서 반도체 어떤 품목을 관세를 매길 것인지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단품에 매길 것인지 반도체를 포함한 거에 매길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생산 체계를 매길 것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 전략을 통해서 지분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뭐 대응 체계들 아니면 정책적 마련들 혹은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뭐 조선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350억 달러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 3,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현금을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대응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잉의 비행기를 100대 살게요. 근데 보잉이 비행기를 1년에 10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럼 100대라고 치면 거의 20년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약간의 공수표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의 공수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협상 전략으로서 쓰면서 최대한도로 미국이 지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기업의 소유 같은 것들에 정부 개입이 들어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장 앞서 말씀드린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거슬러진 것이고요. 거기에서 개별 기업한테 어떤 지분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협상을 하되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도로 이제 뭐 블러핑이나 뭐 아니면 공수표나 아니면 약간 중장기적인 발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 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소위 출구 전략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모든 협상에 악마인 디테일이 있듯이 디테일이 가장 스케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10%란 지분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략에 적당하지 않죠. 무조건 우리가 숫자를 나중에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다? 그럼 몇 년 동안에? 아니면 대체는 무슨 거면? 니네가 우리가 뭘 줄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건 그렇다면 관세를 제로로 해줄 거니?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전략들을 이건 기업이 혼자 상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해가지고 통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 관련된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비등한 예가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네이버 라인을 일본이 소위 슈킹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소프트뱅크랑 같이 해가지고요. 그것도 큰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무마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부에서 거의 일본의 실제 외무성 같은 데였죠. 일본의 보안 총무성이라는 데에서 자기들 보안 정보라고 하면서 라인을 자기가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손 놓고 봤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것들을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말하자면 개별 기업의 지분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정책적 마련과 함께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과점 체제로 이동하고 AI 첨단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등 신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앞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 이제 AI라고 하는 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실제 반도체 설계 회사, 생산 회사, 거기에 메모리까지 해가지고 이런 편대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라고 하는 인프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범용 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GPU의 범용 칩인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가 자기들 원하는 칩인 것이죠. 그래서 ASIC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블랙웰, 뭐 B100, 뭐 B200 이런 게 이제 범용 GPU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각 회사들이 지금 탈 엔비디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것들의 다른 형태의 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ASIC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설계도 있는 것이고, 설계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위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께서 뭐 신기술이라고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기존에 있었던 배선을 광배선으로 바꾸는 게 포토닉스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조건 계속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극강의 우위라고 하는 거는 꼭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 현재 3분의 2 정도를 석권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이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범용 반도체 제외하고,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지고 서력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의 강점 무조건 살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각 회사마다의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의 소위 도구죠. 이 비히클이라고 하는 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체계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도전하려고 하는 게 테슬라, 삼성, 이 두 체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가 왜 이번에 도조 칩이라는 프로젝트를 없애고 삼성 쪽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전략은 아마도 애플의 애플 실리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들어가는 칩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붙이면은, 요게 몇 개 붙이면은 이제 울트라 모델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수율과 생산 어떤 단계의 일정 수준, 제품의 일정 수준, 그다음에 제품과 연계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AP 모델 같은 것들이 통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애플 실리콘처럼 자기의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현재 자율주행차, 기타 등등의 어떤 기기들 같은 것들을 좀 더 한 칩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당연히 TSMC가 비싸기도 하고, 테슬라처럼 거대한 칩은 단가가 비쌀 수는 있겠지만 개수가 많지는 않아서 TSMC한테 1순위는 현재는 아니죠. TSMC 1순위 현재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뭐 퀄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들 이 칩들은 생각보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모바일 같은 작은 칩 단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도 많은데 단가도 센 편이죠. 테슬라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TSMC한테 자기가 3등 3순위로 밀려나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자기가 무조건 휘두르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기의 칩, 모듈 칩으로 멀티칩까지 확장해가지고 자기들의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키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삼성이 갖고 있는 유일한 TSMC 대비 파운드리 측면에서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말고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웨이퍼 회사잖아요.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둥그란 웨이퍼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기가 거대해져요. 그러면 칩 하나에 칩이 2개, 3개만 꽉 차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동그란 거 대비해서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이만한 거 있죠? 여기에 가게 되면 꽉 찼는데 6개까지 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멀티칩, 거대한 칩에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테슬라가 얘기했던 전략처럼 삼성이 뭐 기본적으로 수율도 앞서가야 되고 개선할 거 많이 있지만, 독특한 기술로 보자면 제조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거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최적화가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의 특이점. 그래서 거대해진 칩이 커질수록 단면적은 커지는데, 그 단면적 커질수록
패키지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웨이퍼가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삼성이 이 좀 중규모의 디바이스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모델에서 아주 성공을 크게 거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현재 테슬라, 삼성이라고 하는 동맹을 아주 강력하게 맺고요. 지금 현재 삼성의 수율이 저하된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팔란티어나 등등이 오는데 팔란티어나 테슬라나 유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조체를 갖춘다는 겁니다. 현재 자동화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수율의 확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한 수율 측면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수율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특장점 패널 패키지라고 하는 더욱더 극대화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현재 TSMC가 할 수 없는 칩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고객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급등하며 TSMC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실제 이런 전환이 얼마나 발생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TSMC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삼성 다녔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뭐 그렇게 썸네일을 올리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현재 여러분들 5년 정도 제가 이 방송에서 5년 정도 주가 차트를 보고 왔어요. 그 TSMC ADR이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 TSM 주식이 5년 동안에 정확히 240% 올랐더라고요. 240% 올랐고 삼성은 31% 올랐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7만 주자 8만 주자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TSMC가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49.8%입니다. 좀 반반이에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50%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 그 유사한 회사가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가 70%가 넘죠. 영업이익률이 말하자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균열을 낼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삼성이 현재 상황일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점유율도 현재 2분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TSMC가 69%가 넘어가는 상태고 삼성은 외려 8.1%, 7.7% 정도로 이제 하락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결국에는 삼성은 이 자기들의 있었던 IDM이죠. 그다음에 모든 디바이스 다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쌓는 게 가장 기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핀핏 공정과 GAA 핏 공정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AA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핀핏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칩이 저기 반도체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면적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꼬리 지느러미 모양에서 핀이라고 그러는데 요 공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요것보다 나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단면적이 많아질수록에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현재 자랑하고 있고 2023년에 나왔던 게 무엇이냐 바로 GAFS라고 해가지고요. 요것을 잘라놨어요. 탁탁 잘랐어요.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모든 측면에 게이트라고 하는 소자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술적으로 우수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TSMC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레퍼런스는 TSMC입니다. TSMC가 GAFS를 쓰지 않으면 잘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핀팻을 만들고 있는 TSMC와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GAFS, 그 다음에 2나노까지 GAFS를 들어갔던 삼성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적, 기술적 우위는 있으나 사업 전략적으로는 우위는 아니었던 걸로 보실 수 있어요. TSMC가 GAFS를 쓰지 않으면 실제 어디도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나왔던 것이 어떤 거가 나왔냐? 여러분이 쓰시는 갤럭시 폰에서 플립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엑시노스 2500 GAFS로 3나노 것을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거의 첫세라고 볼 수 있고요. 좀 큰 데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에 대한 성공이나 판매 같은 것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아무리 빨라도 내년 넘어서 말정도 생산될 것 같은 테슬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GAFS의 2나노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선단 노드에 대해서는 TSMC가 압도적인 형태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삼성이 UMC나 SMIC, 소위 이제 대만과 중국의 회사처럼 레가시 반도체가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 메모리 같이 투자해왔기 때문에 항상 선단 공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단 공정을 TSMC보다 빨리 나갈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일단은 4나노, 3나노, 2나노 GA 팻도 일단 삼성 내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나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고객들한테 그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메이커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일단은 어려움 겪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아마도 TSMC가 가격을 올릴 거라는 예정이 되어 있죠. 8% 이상 소위 최선단 공정 가격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8%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TSMC는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TSMC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스 회사들이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 어디 없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 말고는 선단 공정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고객과 신뢰 쌓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 고객 신뢰를 마냥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 내부 조직에서 실제로 엄청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정말 소위 스냅드래곤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퀄컴까지 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가 최대한 제품을 만들어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TSMC와 조금이라도 견줄 수 있다. TSMC가 없다면 꽉 찼다면 삼성으로 오겠다. 근데 그게 선단 노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2나노 S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다고 들었는데 TSMC의 벽을 뚫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 기술 진전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결국에 이 2나노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삼성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많이 보실 텐데 4나노 칩렛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칩렛이라고 하는 게 웨이퍼로 했을 때 4나노 칩렛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조각 잘랐을 때 조각 자른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칩을 다 이만 크게 봤을 때 전체가 다 아주 미세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P나 CPU 같은 거는 3나노, 4나노 돼야 되는데 나머지 뭐 버퍼, 나머지 어떤 페리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주변부 영역이 있습니다. 그쪽 연결 부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나노, 20나노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칩렛이 뭐냐면 가장 코어인 거 우리가 4나노 여기 만들어줄게. 나머지 것들은 10나노, 20나노 써도 돼. 그러면은 여기만 이어줄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은 삼성이 다른 어떤 회사든 간에 가격 대비, 그다음에 성능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것들의 시작이 칩렛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 복합화되고 있고 패키지가 중요해지는 반도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됐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TSMC가 이미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2나노부터 아니면 20나노 이상 이때까지 다 칩렛 기술도 대부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제 패키지 기술 같은 경우 삼성보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나노 우리가 CPU가 있어요. 핵심이 있고요. 옆에가 페리라고 해서 도와주는 영역, 버퍼라고도 합니다. 이 영역들. 여기 10나노예요. 그러면 4나노나 10나노를 이어주는 게 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이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들은 여전히 삼성한테도 필요하겠다. 왜냐면 그게 소위 얘기해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이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말하자면은 아주 우리가 GPU처럼 전력 소비가 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같은 거에서 쓰여지는 3나노, 4나노, 10나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처럼 로우 파워가 있죠. 거기 쓰여지는 2나노, 3나노, 10나노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스펙, 소위 얘기해서 PP 얘기, 말하자면은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까지 되면 코스트까지 PPAC라고 합니다. 요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만한 그 스펙마다의 라이브러리가 꽉 차 있는 게 TSMC인 거고, 삼성은 듬성듬성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실제로 완성됐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2나노의 어떤 SRAM 개발이 중요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해서 여기 D램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 SRA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SRAM이 메모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SRAM 메모리 왜 생각을 잘 안 하냐? 실제 CPU는요, 여기 D램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정보의 집적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속도는 SRAM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왜 D램이 중요하냐? 여기가 density,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SRAM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이라고 하는 게 얘가 이만큼 있으면 D램은 6분의 1밖에 공간을 차지 안 하거든요. 그 때문에 D램이 저장할 수 있을 때 데이터가 많아서 좋습니다. 말하자면 SRAM이 실제 CPU의 정보를 읽어주는 메모리예요. 근데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속도는 빠르나
뭐다? 면적이 안 좋다. 말하자면 2나노 SRAM이라고 하는 게 실제 CPU 속도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HBM도 왜 필요하죠? 아시다시피 GPU나 CPU는 놀고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근데 메모리가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반도체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GPU 옆에 HBM이 4개, 8개, 12개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HBM이 D램이 제일 느려요. 말하자면은 CPU 속도에 D램이라고 하는 거나 메모리 반도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총 속도, 총 성능, 퍼포먼스겠죠. 거기에 이 SRAM의 성능 개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고객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SRAM을 기반으로 해서 옆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막 버스 구조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를 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쌓여지는 것이고 거기서 따라 고객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요 하나가 하는 것들은 약간의 성공 사례 정도이겠지만 이것이 좀 더 고객들을 만나서 좀 더 익어가고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 전문가 리농원은 AI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설비 투자를 견인할 것이며 삼성, TSMC, 인텔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 반도체 생태계 입장에서 이는 어떤 시사점을 주며 의외성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생각의 창이라는 출판사 나왔는데 TSMC 1등의 비밀인가 책일 거예요. 린홍원이라는 분이 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뭐 제 책도 있는데 제 책도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분이 TSMC를 아주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TSMC의 거의 시작과 현재 상황까지 다 아시는 그다음에 이제 뭐 CEO부터 엔지니어까지 인터뷰 많이 하셨던 이제 IT 전문 기자이신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 어떤 걸 얘기했냐? AI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설비 투자를 견인할 것이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TSMC, 인텔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그 기사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분의 말은 저는 일단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디테일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거 정확히 삼성, TSMC, 인텔만이 살아남는다고. 터진다, 잘 된다가 아니라 생존 가능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메모리를 뺀 상황인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선단 노드를 할 수 있는 곳은 이 세 회사밖에 없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메모리 비즈니스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TSMC는 2000년대 초반에 삼성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삼성이 메모리를 너무 잘하니까 메모리마저 가져가려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대만의 뱅가드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D램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아우 메모리 우려할 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TSMC는 메모리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갖다 쓰는 건데 워낙에 시스템 반도체가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간과될 수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는 생산 내에서 선단 공정이 가능한 나라가 회사가 현재 이 세 회사가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텔 어쩌죠 상태가 국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인텔은 지금 잘 되지가 않습니다. TSMC는 뭐 워낙에 최강이죠. 삼성은 어두웠다가 다시금 이제 일어설까 말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년간 설비 투자가 이 세 회사에서 많이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중국은 현재 아무리 선단 공정의 장비를 막는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생산 캐파들이 있고 무한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SMIC 등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회사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딥식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거 나왔냐? 우리 엔비디아 GPU 많이 안 쓰고요. 중국 내에 있는 GPU나 AI 반도체 써가지고도 성능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딥시크 R3라고 나왔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중국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생산의 거대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생존 여부는 이분이 중국 회사를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단 노드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생존했다고 해서 그게 좀비 기업이 될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영업이익률이 50% 돼서 독점 가까운 회사가 될지라고 하는 거는 잘 아직 확실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긴 하지만 생존이 곧 성공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반도 우리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입장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생태계라고 하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등등의 파운드리 회사 그다음에 메모리 회사라고 하는 제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 된다 측면이 적절한 형태로서의 실제 오랫동안 우리 육성 가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소재품 장비겠죠. 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소재품 장비에 포함시키긴 하는데 이제 설계
4가지죠. 팹리스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두터운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같이 붙어가지고 실제 협력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실제 10년 뒤에 가게 된다면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가 10년 뒤면 2035년이겠네요. 그때쯤에 왔을 때는 TSMC와 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고 거기에 설비 투자 비율이 지금은 80% 이상이 해외 설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70% 이상이 해외 소재거든요. 이것들을 거의 5대5 수준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들의 꿈을 꿔보긴 하지만 여기서 급선무는 무조건 생태계를 위한 극단적 국산화라고 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의 수율 저하의 요인 중에도 적절하지 않은 국산화 설비들에 따른 수율 저하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한 정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통한 생태계 확대라고 하는 것도 꼽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는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B2C 디바이스용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실제로 이제 AI B2C가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예전에 메타에서 안경 나온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에도 이제 안경 나오니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삼성이 작년에 좀 망했지만 갤럭시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지도 있었었고요. 등등이 있었고 여러저런 소위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을 것 같고 AI 인프라, 소위 자원으로서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027년 정도 전후로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기업이 AI 시장에서 탑3라고 하는 것을 위치를 점연을 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여전히 무엇이냐?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되게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을 최대한 키우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생산에 가까운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보자면은 반도체 산업으로 IT 산업으로 보자면은 AI 시장에서 AI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건 중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려고 하는 거가 있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은 항상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 AI 시장에 계속 글로벌 넘버원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인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설계 쪽도 엔비디아 미국 회사로 할 수 있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딥시크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중심, 그다음에 메모리 포함되어진 최적화된 반도체 중심으로서 AI 반도체 설계와 생산 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설계 생산을 얼마큼 포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정확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엔비디아처럼 되기는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빅테크 회사의 수주를 받는 형태 혹은 빅테크 회사의 설계와 생산을 다 책임지는 형태, 예를 들면 현재 테슬라 모델이겠죠. 이런 것들처럼 AI 반도체 시장에 석권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것을 통해서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제조업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디바이스가 여전히 어떤 걸로 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인간의 몸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몸 자체를 대체하는 거에 소위 휴머노id 로봇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얼만큼 확장될지 여전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소비자 가전, 자동차, 크게 보자면 조선까지 이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조업 자동화와 아울러서 인간에게 쓰여진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조업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라는 회사하고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팔란티어 회사의 핵심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때 현재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스템이랑 시스템, 말하자면 IT 페이지마다 한마디로 여기서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국가명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남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도 합니다. 이게 정보가
다르죠. 그러면은 모든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이걸 자동화하려고 하게 되면요, 원래 대부분 시스템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남한이라고 하는 국가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 정보를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기준 정보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팔란티는 어떻게 하냐? 그 기준 정보를 잡아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확률 게임으로 정보마다의 태그를 달아놓습니다. 그 태그가 대충 맞으면 맞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돼서, 그게 실제로 팔란티의 가장 큰 장점, 말하자면 제조업 기반의 어떤 것을 혹은 LLM 기반으로 바꾸려고 했었을 때, AI 전환, 트랜스퍼를 했었을 때 팔란티어가 그런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의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실제 미국의 펜타곤에 쓰였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성에 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것들이 늘어난 것이 이제 될 수 있을 텐데요. 성공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냐,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의 생산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LLM 기반을 쓸 것인가에 대한 여부하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확장해 갈 것인가, 이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AI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 짓고 거기에 칩들을 개발을 우리나라 나름대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현재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발전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1, 2, 3 했었을 때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메모리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에 반도체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제조업 내부에서의 제조업 디바이스를 잘하고 있는 것, 이걸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이 국가 단위의 소버린 반도체, 소버린 AI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내부의 이 기술력들을 높일 수 있겠다.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가 이제 AI 시대, 그 다음에 이제 B2B를 지나서 B2C 디바이스에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중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투자 협력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설계 중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AI라고 하는 게 디바이스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인력들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인력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소위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탑 3 안에 당연히 들겠죠. 근데 설계 능력 같은 경우는 뭐 탑 10이나 탑 5 될까 말까. 특히 뭐 삼성 SMRSI 합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잘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설계 능력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인력, 당연스럽게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는 주로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두뇌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물론 의대 정원 때문에 의대를 붙는 애들이 반도체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하고 의대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이제 선발이 됩니다. 지금 이제 4학년이 이 친구들이요. 말하자면 이제 내년부터 이 친구들이 반도체 계약학과로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외려 좀 더 나간 얘기로 대학교 취업하신 분들 있을 텐데, 취업자들 중에서 전자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과 분들이 외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를 갈 사람들은 삼성과 하이닉스 계약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외려 전작가 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요즘에 만나보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실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봤었을 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봐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 계약학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계 인력들을 확정한 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력 플러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들 삼성과 하이닉스만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한 줄만 할 수 있는 형태의 메타가 살려고 했었던 퓨리오사든 뭐 리벨리온이든 등등 회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실제 삼성과 협력을 통해서 혹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개방 체계를 높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설계 쪽은 글로벌 수준의 협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가면 나가라. 나갔다 들어오면 되지.
정치 혹은 나가서 계속 일하면 되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투자는 결국에 대기업들을 투자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칩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짐 켈러 있지 않습니까? 짐 켈러가 만든 캐나다 AI 스타트업에 누가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과 현대가 투자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거꾸로 대기업들을 투자 줄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국내 패밀리시 회사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같이 설계 방식을 높여놔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력 반도체가 따로 있듯이 반도체 설계사들은 여러저러가 막 다 있어요. 말하자면은 선박용 반도체 회사가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용 반도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각 디바이스의 맞춤형의 설계사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삼성전자 시스템 LS 사업부가 따로 매출 안 잡히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난다면 탑 10 안에 드는 설계회사는요 OLED를 만들고 있는 LSM이고 옛날에 실리콘워스죠. 거기 말고는 없어요. 이렇다면 여전히 협력 설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삼성의 하이닉스의 개발실의 설계팀, 계약학과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확장은 여전히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AI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저러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설계, 생산, 소부장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AI 설계 기업은요, 실제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이 뭐 퓨리오사, 레벨레온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체계는 당연히 여러분 메모리 HBM 잘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가 소재 부품 장비로 보게 되면 장비 회사가 AI 반도체에서 여러분 설계만 보실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있겠죠. 한미 반도체가 AI 반도체에서 왜 중요하냐? 말하자면 AI 반도체는 크다 보니까 뭐죠? 결국에 이 패키지가 중요해지고 패키지가 중요해지려고 하면 패키지 장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재로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기보다는 주로 일본사가 많이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봐도록 할게요. 그러면 AI의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많이 현재는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AI 반도체의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협력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협력 형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GPU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꼭 우리가 딜에 내놓듯이 정해진 반도체죠. ASSP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해진 규격의 B200, 또 B100 이런 것처럼 정해진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탈 엔비디아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80% 이상 되고 있긴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탈 엔비디아 되려는 회사들과 협력은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예를 들면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처럼 탈 엔비디아 해주는 회사들을 하고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설계 같은 것들의 역량을 높이는 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이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AI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게 네이버랑 같이 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마와 원칩이었다. 다가 이게 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게 부러졌어요. 왜냐면 그때 삼성이 실제적으로 이걸 좀 더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악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엔비디아 중심에서 엔비디아 센츄릭에서 좀 더 벗어나려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랑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 필요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 거기서 왜 그러냐? 바로 거기서 속도의 굉장히 커지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HBM의 아버지로 불려지긴 하는데 뭐 그 패스트 김종우 같은 경우가 메모리 센츄릭 뭐 반도체라고 얘기 많이 하기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실효성 없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여전히 해결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최적화할 수 있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좋긴 한데 지난주에도 구글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엔비디아 GPU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TPU보다 전력 소모가 5배 더 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전력과 물 소모 같은 것들이. 그 정도로 이 GPU라고 하는 게 현재 쿠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워낙에 AI 반도체라고 불리긴 하나 이게 원래는 이미지 처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해주는 거에서 AI로 넘어갔던 것인데 이것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선점은 했으나 또 이것을 탈 엔비디아의 형태에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근데 거기에서 바로 메모리 속도가 디펜던시가 크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반도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생산입니다. 생산을 봤을 때 우리 테슬라 사례를 계속 예를 들어 말씀드리다시피 실제 우리나라가 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율을 개선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렇지만은 TSMC를 대항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의 생산체를 갖춰야 된다. 특히 장점은 뭐다? 바로 PLP라고 하는 것에 패널 패키지처럼 계속 거대해지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패키지의 또 다른 형태의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복합화된 패키지 공정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중심으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겠다. 요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소부장 봤을 때는 바로 이 장비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한미반도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 세미텍, 뭐 LG도 이번에 테스트 장비 만들고 있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다. 여기는 뭐냐면 바로 기기장치를 잘했던 회사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반도체 향의 장비들로 인해서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좀 뒤쳐져 있긴 하지만 앞설 필요 있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로서 장단점을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같은 선두 기업과 경쟁할 때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포기하거나 선택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네, 이 엔비디아, 퀄컴이라는 회사, 이제 소위 이제 반도체에서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설계 잘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이걸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소위 이걸 나눌 때 인프라냐 디바이스 나눌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온칩이냐 오프칩이냐 얘기합니다. 오프칩이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겠죠. 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거, 물론 CPU도 하려고 하지만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전혀 다른 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퀄컴 칩도 여러저러 뭐 CPU 들어가려고 하긴 하지만. 퀄컴 칩은 결국에 모바일 디바이스, 말하는 로우 파워죠. 저전력에 가깝고, 엔비디아는 고전력의 고용량인데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이 두 칩은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러면 말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칩은 우리가 좀 거리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현재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하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 이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같이 경쟁하거나 같이 얘기하는 뭐 AMD, 브로드컴, 그 다음에 나머지 빅테크 회사, 모든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안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협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링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퀄컴 같은 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나 엣지 디바이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칩 기반이겠죠.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 현재는 실제로 퀄컴은 확대하자면, 말하자면 우리가 애플 실리콘처럼 삼성 실리콘 혹은 한국 실리콘처럼 뭔가를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GPU를 기반하는 것들 좀 더 우리가 기술력 같은 것들이 좀 근본이 좀 더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다른 기업들과 협력 형태를 하는 것이고, 이 퀄컴 같은 경우에 엣지 디바이스는 우리가 제조업이 세기 때문에 그 제조업의 하이라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돼서 이 애플 실리콘처럼 할 수 있는 이 칩 설계까지 우리가 확장할 필요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격변 시대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글로벌 생존과 성공, 그 다음에 국가적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 AI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열에 젖혀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